강의실에 들어선 그는 강단 위에서 학생들을 쓱 둘러봤습니다. 방콕의 대학교에서 일본시 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건 무척 설레는 일이었죠. 젊은 학생들이 일본 문학에 대한 흥미로 가득할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넓은 강의실 좌석에는 고작 10명 남짓한 학생들만 듬성듬성 앉아 있었고 대부분 지루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밝게 인사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고전시 문학, 하이쿠와 단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는 화면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쩍 보니 한국 드라마 장면이 나오고 있었죠. 그는 약간 당황했지만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의 시 문학은 단순한 글자 몇 개로 계절과 감정을 압축하는 멋진 예술입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 소리에 뒤에서 갑자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그거 봤어? 어제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결국 고백하잖아. 아, 진짜. 잠깐만. 나도 찾아봐야지. 학생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낄낄거리는 소리에 제 목소리가 묻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그들을 쳐다봤지만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강의실에 감돌았습니다. 결국 앞줄의 한 남학생이 그를 보며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속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며 학생을 바라봤죠. 저기 교수님, 하이쿠랑 단카도 좋지만 혹시 나중에 한국시 문학이나 드라마, 대사 같은 것도 강의에 포함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복도 너머로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 강의실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수업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강의실 안은 점점 더 낯설고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 시작 5분 만에 이런 풍경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한 일본 교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학에서 수업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의 자동문을 지나면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어요.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태국의 뜨거운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때리더라고요. 제 이름은 타카하시 히로시고 도쿄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방콕에 여러 번 와봤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커다란 광고판이었는데 그 위에는 K-팝 그룹 BTS 멤버들이 웃으며 과일맛 음료를 광고하고 있었어요. 그 옆엔 블랙핑크가 화장품을 홍보하는 또 다른 큰 광고판이 걸려 있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몇 번 깜박였어요. 다른 아시아 나라를 방문할 때면 일본 광고가 많이 보였거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일본 연예인, 혹은 우리나라의 인기 상품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띄는 곳마다 한국 스타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 줄에 섰어요. 줄이 길었고 제 앞에 서 있던 10대 소녀 둘이 태국어로 말하면서 오빠, 대박, 화이팅 같은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 쓰고 있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일본어 단어를 썼을 텐데 말이죠. 저는 가슴 한쪽에 알 수 없는 찌릿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였을까요? 혼란스러움이었을까요?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택시 줄은 천천히 움직였고 그 덕분에 주변을 좀 더 살펴볼 시간이 생겼어요. 가까운 커피숍에서 경쾌한 리듬의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 안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은 한국어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메뉴판에는 음료 이름이 태국어, 영어,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일본어는 없었죠. 드디어 택시에 타고 나서 보니 기사님이 다음 손님을 기다리면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그 익숙한 배경은 피아노 선율의 감성적인 장면이 나오는 걸 보니 한국 드라마였어요. 제가 택시에 타자마자 재빨리 휴대폰을 치우셨지만 잠깐 본 화면에 한국 배우 둘이 로맨틱한 장면을 연기하고 있는 걸 봤죠. 어디 가요? 기사님이 거울 너머로 저를 보며 영어로 물었어요. 웃으면서 말이죠. 수쿰빗 로드에 있는 오크우드 호텔이요. 제가 대답하면서 호기심에 하나 더 물어봤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계셨나요? 그분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네, 태양의 후예요. 정말 좋아요. 한국 분이에요? 아니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다시 그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교수예요. 일본 문학을 가르칩니다. 아, 일본. 그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열정은 조금씩은 듯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애니메이션이나 J-팝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나눴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는 기사님도 다시 교통에 집중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또 다른 K-팝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방콕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면서 한국 문화가 스며든 흔적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한국 음식점들,
한국 화장품을 광고하는 뷰티숍들, 한국어 학원을 홍보하는 간판들까지 보였어요.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은 제가 가끔 SNS에서 본 한국 길거리 패션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옷차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내일 제가 강연을 하게 될 출라롱콘 대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주제는 고전 일본 시문학이었죠. 예전에는 이런 강연에 항상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라고 만화를 읽으며 일본 문화를 동경하던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강연은 좀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택시가 수쿰빗 로드로 들어서자 창밖으로 방콕의 밤거리가 활기를 띠는 게 보였어요.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했고 네온사인이 어두운 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죠. 건물 옆 대형 LED 스크린에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왔고 배우들의 얼굴이 거리 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옆엔 일본 라멘을 광고하는 작은 간판이 있었는데 왠지 상대적으로 덜 눈에 띄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로비로 들어가면서도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도대체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의 일본 문화를 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저에게 이 변화가 어떤 의미일지 고민하게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비행 때문에 피곤해 보였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강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이번 방콕 여행이 제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여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가죽 서류 가방에 일본시에 대한 강의 노트를 가득 담고 출러롱콘 대학교의 넓은 유리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죠. 하이쿠와 단카에 대해 강의한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느낌이 달랐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이 분주하게 저를 지나쳐 가더라고요. 발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죠. 학생들은 대부분 유행을 따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서울 거리에서 볼 법한 오버사이즈 스웨터, 동그란 안경, 알록달록한 머리핀 같은 것들이었죠.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태국어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대박, 언니, 파이팅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제 강의실은 3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며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옆에 있는 한국어 센터는 활기가 넘쳤죠. 열린 문을 통해 보니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었고 바닥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까지 있었어요. 복도에는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학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시계를 확인하니 강의까지 아직 15분이 남아 있었어요. 지정된 강의실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넓은 강의실에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 중에 고작 12명만 듬성듬성 앉아 있었거든요. 학생들 대부분이 이미 지루한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한 여학생은 이어폰을 꽂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노트북을 세팅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대충 인사를 건네더군요. 벽에 걸린 시계가 천천히 흐르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강의 시작 5분 전 학생 3명이 더 들어왔어요. 저는 최소한 40명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어쨌든 일본은 오랫동안 태국과 문화를 공유해 왔잖아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만화, 초밥 같은 다양한 문화를 이곳에 전해줬어요. 그런데 왜 고전 일본시에 대한 강의에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바로 옆 교실에서는 박수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를 한 목소리로 따라하는 학생들의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 큰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어요. 제 학생들 중 몇몇이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하이쿠에 대한 발표 자료를 열었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후지산과 마츠오 바쇼의 유명한 개구리 씨가 아름다운 먹물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죠. 보통 이걸 보여주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앞줄에 그 여학생이 잠깐 올려다봤을 뿐이었고 그것도 드라마 에피소드를 바꾸려는 순간이었어요. 시는 일본 문화의 중심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소수의 단어로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해왔죠. 관심의 징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뿐이었어요. 옆방에서 또다시 케이팝 음악이 터져 나왔어요. 제 학생들 중 3명이 그 비트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이쿠의 계절적 언급에 대해 준비한 제 말들이 한순간에 고서 속 먼지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강의를 이어갔어요. 벚꽃, 가을 단풍, 눈 덮인 산 사진들을 보여주고 일본 최고의 시인들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소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준비한 것과 학생들이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점점 넓어져 갔어요.
마치 강물이 세월을 따라 계곡을 깊게 파내는 것처럼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 반이 사라졌어요. 복도 창문을 통해 보니 그들은 밖에 있는 한국 길거리 음식 노점에 모여 있었어요. 떡볶이랑 한국식 치킨을 사 먹으며 V자를 그리며 셀카를 찍고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자부심과 걱정이 제 안에서 마치 싸우는 물고기처럼 뒤엉켰어요. 그동안 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일본 문학의 보물을 나눠왔고 항상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충분함 그 이상이었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마치 전구가 발명된 세상에 촛불을 팔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남아있던 학생들은 재빨리 교실을 빠져나갔어요. 시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읽을 책을 추천해달라고 묻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옆방으로 향했죠. 그곳에서는 한국 드라마 시청회가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노트북을 챙기면서 옆방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소음을 듣고 있었어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죠.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이 후지산처럼 굳건하다고 항상 믿어왔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국 문화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뭔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텅 빈 강의실의 의자들이 저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사로잡은 걸까요? 그리고 이건 일본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교수로서가 아니라 일본 문화의 힘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항상 믿어온 사람으로서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외면할 수 없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밝게 내리쬐는 방콕의 저녁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태국 학생 몇 명이 시내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저를 초대했는데 가기로 했죠. 요즘 들어 왜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행사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에서 열렸고 천장에는 화려한 색깔의 배너들이 걸려 있었어요. 스피커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이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한국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서울의 패션거리에서 볼 법한 옷차림을 한 젊은이들로 가득했어요. 도쿄의 느낌과는 사뭇 달랐죠. 전통 간식이 놓여있는 테이블 근처에 서 있는데 묘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근처에 있는 10대 소녀들이 한국 음악 비디오에서 배운 춤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하며 한국어로 숫자를 세는 모습이 얼굴에 잔뜩 흥분한 기색과 함께 보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자리에서 이치, 니 산 같은 일본어를 듣곤 했던 기억이 났어요. 떡볶이 드셔보실래요? 한 친절한 자원봉사자가 매운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며 물어봤어요. 잠시 동안 그걸 일본의 단고로 바꾸자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괜히 방어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떡볶이를 맛보며 사람들 사이를 둘러보니 점점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있었어요. 방 안의 에너지가 대단했어요.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 스타의 판넬과 함께 셀카를 찍고 다른 사람들은 모여 앉아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는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태국 기자가 노트북을 들고 다가왔어요. 밝은 미소를 띤 그녀는 재킷에 K-POP 밴드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다카하시 교수님, 태국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라며 펜을 딸깍 소리 내며 준비했어요. 갑자기 속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일본 교수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작했어요. 일본은 오랜 세월 아시아 문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기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쳐왔지요. 기자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태국 젊은이들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 패션에 더 많이 이끌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일본보다 한국 문화에 더 공감하는 걸까요? 그녀의 질문이 제 자존심에 작게 콕콕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근처에서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로 도와가며 기뻐하는 표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일본어 배우기에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학생들을 본 게 언제였는지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 작은 무리가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저를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어요. 아,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서울에 사는 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저는 일본인입니다. 제가 바로잡으며 말했어요. 일본 문학 교수죠. 아, 그의 미소가 조금 사라지더니 눈에서 빛나던 흥미가 약간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것도 괜찮네요. 하고 덧붙였지만 조금 실망한 게 느껴졌어요. 작은 무리는 서서히 K드라마 상영 구역으로 옮겨갔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이상하게 투명해진 기분이었어요. 어두운 남색 정장에 보수적인 넥타이를 메고 있는
제 모습이 이곳에 생기 넘치는 현대적인 한국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음악, 음식, 패션 이곳의 모든 게 신선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젊은이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살고, 느끼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있던 10대 소녀가 친구에게 한국어 학습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완전 쉬워 라며 소리쳤어요. 이 알파벳이 정말 이해하기 쉽고 이 앱 덕분에 재미있어. 제 일본어 수업을 생각해 보니 학생들이 한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너무 어렵다고 포기한 학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올랐어요. 저녁이 계속되면서 불편한 감정이 점점 커졌어요. 단순히 한국에 인기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인기를 얻었는지가 마음에 걸렸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접근하기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무엇보다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음악은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드라마는 현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심지어 언어 학습 도구조차 초보자를 환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방콕의 번잡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며 길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걸려 있고 카페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태국 10대들이 한국 스트리트 패션을 입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일본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와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옛 가정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그걸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대학의 한국어 학습센터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을 배워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낮에 본 한국어 수업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학생들 얼굴이 밝게 빛나면서 낯선 기호들을 열심히 써내려가던 모습이 인상 깊었죠. 일본어 글자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는데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에어컨이 부드럽게 우문거리는 소리를 배경으로 검색창에 한글 역사를 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문자 체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웹사이트에 따르면 한글은 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일본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발전된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조선시대의 세종대왕 한 사람이 1400년대에 창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왕이 새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이미 학식 있는 사람들은 한자를 쓰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답을 읽고 나서 깜짝 놀라 뒤로 몸을 젖혔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해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즉 농부나 일꾼, 상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했던 거죠. 왕이 직접 우리말은 중국어와 소리가 달라서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너무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글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페이지를 클릭하며 읽어나갔어요. 세종대왕은 학자들을 모아 몇 년간 연구를 거듭하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각 자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단순한 기호로 이루어졌어요. 마치 발음 안내 그림 같았어요. 손이 약간 떨리면서 한글 기본 자모표를 발견했어요. 얼른 노트북을 닫고 공책을 꺼내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 기억은 입천장 뒤쪽에 혀를 대는 모양처럼 L자 형태였고 미음은 입술을 담은 사각형으로 응 소리를 내는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이응은 열린 목구멍처럼 둥근 원 모양이었고요. 5분 만에 제가 어릴 때 한자를 배우던 수주 동안 익혀야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글자를 배운 셈이었어요. 대단하다 혼잣말을 했지만 방에는 저밖에 없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어릴 적 한자를 배울 때가 떠올랐어요. 수년 동안 연습하며 수천 자를 외우고 같은 글자를 반복해 쓰며 보낸 셀 수 없는 시간들. 지금도 일부 일본인들은 특정 한자를 읽지 못하곤 하죠. 그런데 여기 한글은 논리적이라서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까 강의에서 제가 칠판에 복잡한 한자를 쓰자 곤란한 표정을 지었던 학생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그땐 한자의 어려움이 우리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며 자부심을 느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부심이 왠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새 탭을 열고 한글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나를 검색했어요. 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대부분 몇 시간 만에 한글 기본 자모를 익힐 수 있고 몇 주 후면 단어를 몰라도 한국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는 수년을 공부해도 기본적인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다르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태국어,
영어, 한국어로 된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어 글자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 속에 담긴 단순하고 아름다운 논리가 보였거든요. 세종대왕의 뜻이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걸 과시하려고 한글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였죠. 누구든지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이었어요. 창문에 손가락으로 상상의 글자를 그려봤어요. 그동안 저는 일본 문학을 가르치면서 복잡한 글자 체계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언어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연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닐까요?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말이죠. 다시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열었어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 때였어요. 일본어 글자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가르치는 방식은 바꿀 수 있겠죠. 가장 열정적인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일본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가르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글로 정리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문화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단지 신나는 음악이나 유행하는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엔 접근성에 대한 정신이 있었어요. 문화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거지 멀리 떨어져 감상받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 밤 글자들이 페이지 위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 사이에 벽이 아닌 다리를 놓는 꿈을 꿨어요. 저는 방콕의 일본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왔지만 오히려 언어의 진정한 목적과 겸손함에 대한 배움을 얻고 있었던 거죠. 한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단순하고도 아름다운 한국어 알파벳이 자꾸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방콕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길가에 보이는 모든 한글 간판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그냥 무작위로 보이는 기호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체계의 일부였어요. 아침 햇살이 벌써 뜨겁게 느껴질 때쯤 작은 카페에 잠시 멈췄어요. 안에는 태국 10대들 몇 명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휴대폰을 보며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 드라마 장면을 보며 따라하는 한국어 구절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그 근처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방금 그 발음 봤어? 한 소녀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진짜 따라하기 쉽더라. 이번 에피소드에서만 5개나 새로운 단어 배웠어. 다른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지난달부터 나랑 같이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어. 이제 엄마도 한국어 배우고 있거든. 엄마 말로는 일본어 배울 때보다 훨씬 쉽대. 그 말이 저한테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일본어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일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라도 평범한 사람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렵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를 열었어요.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해 검색한 것을 알고리즘이 눈치챘는지 제 피드에는 한국 관련 추천 영상이 잔뜩 떴어요. 그중 한국의 길거리 음식 시장에 대한 영상을 하나 클릭했어요. 한 상인이 호떡이라는 설탕과 견과류를 넣은 달콤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가 반죽을 눌러서 커다란 철판에 굽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군침이 돌았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잡아끈 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상인이 손님들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그는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간단한 한국어 구절을 가르쳐 주고 실수할 때마다 함께 웃었어요. 손님의 이름을 종이 접시에 한글로 써주면서 각 글자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유명한 쇼핑몰을 걸어 다녔어요. 거의 모든 가게에서 한국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 옷, 간식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큰 화면에서는 새로 나온 한국 드라마 예고편이 나오고 있었고 푸드코트 근처에서는 한 태국 셰프가 김치 만드는 법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였는지였어요. 한국은 억지로 자기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죠. 한국 드라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했고 음악은 사람들을 춤추고 싶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배울 수 있다는 느낌을 줬죠. 겁먹게 만들지 않고요. 제가 일본 문학 강의를 할 때를 떠올렸어요. 몇 번이나 학생들이 눈이 풀린 채로 제가 한자 의미의 복잡한 층을 설명하는 걸 들었을까요? 그리고 고급 학생들만 제가 설명하는 미묘한 의미를 이해할 때 내심 뿌듯해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쇼핑몰 안에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며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제 학문적 자부심이 학생들과 저 사이의 벽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일본 문화의 깊이를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과의 소통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지역 서점을 방문했어요.
한국어 학습 코너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억지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죠. 서로 발음 연습을 도와주고 추천 학습 앱을 공유하고 어떤 드라마가 듣기 실력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도 한국어 교재 하나를 집어들고 넘겨봤어요. 수업 내용이 명확하고 실용적이었어요. 일상 대화부터 시작해 점점 더 복잡한 주제로 이어지는 구성이었고 각 챕터에는 문화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져서 언어와 현실을 연결해 줬어요. 제가 익숙한 일본어 교재와는 정말 달랐죠. 일본어 교재는 대개 처음부터 격식을 차린 문장과 복잡한 문법이 등장하거든요. 해가 지는 방콕의 작은 공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길거리 공연자가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 웃고 있었고 몇몇은 동작을 따라 해보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건 사람들에게 올라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려.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학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이 아니라 일본 문학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쉽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제는 제 접근 방식을 바꿀 때가 온 것 같아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워서 일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 공항을 걸을 때 모든 게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어요. 늘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익숙한 일본어 표지판과 광고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서점 앞에 멈춰 서서 일본어만 적힌 표지판을 보며 헤매는 10대 관광객들을 지켜봤어요. 한국 가게들은 늘 영어 번역이나 친절한 일러스트를 넣어서 방문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돕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바퀴 달린 캐리어가 바닥을 따라 달그락거리며 택시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방콕에서 배운 것들을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방콕 거리 곳곳에서 들려오던 한국 음악과 유행하던 한국 패션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 반짝이던 그들의 눈빛, 드라마에서 배운 한국어 구절들을 신나게 따라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책상에 앉아 오랜 세월 곁에 두었던 겐지 이야기를 펼쳤어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했던 걸작이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복잡한 언어와 역사적 배경이 항상 자연스러운 장벽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해외 팬들에게 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쓰고 보편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며 항상 번역을 포함하더라고요. 심지어 뮤직비디오에도 여러 언어의 자막이 들어가 있었어요. 단순히 콘텐츠만이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핵심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출판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새로운 활기가 담겼어요. 일본의 고전 문학을 현대 번역과 함께 간단하게 만든 버전을 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젊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일본 문화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출판사 쪽에서는 제 열정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유명한 일본 이야기들을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 쓰기 시작했죠. 제가 항상 제 강의가 지루하다고 하던 10대 조카에게 시험 삼아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삼촌, 이제 삼촌이 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며 웃어줬거든요. 방콕의 한국어 학원 생각이 났어요. 그곳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었죠. 일본 문학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 이야기를 간단한 언어로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독서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실제로 찾아왔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본에 호기심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죠. 처음엔 대학교 동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타카하시 박사님, 우리 문학 전통의 깊이가 사라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방콕에서 깨달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문화는 복잡한 벽 뒤에 숨겨두는 게 아니라 나눌 때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었죠. 어느 날 방콕 강연에서 만난 한 태국 학생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만화를 읽고 싶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고전 문학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올려주신 영상 덕분에 옛날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말에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수업에서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잡한 문학 분석으로 시작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옛 일본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삶과 연결해보라고 했죠. 만약 이 인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토론이 훨씬 활발해졌고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K-pop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방콕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걸 배웠거든요. 영향력은 자신의 중요함을 고집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도록 하는 데서 온다는 거요. 일본의 문화유산이 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 맞게 공유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휴대폰을 꺼내 최근에 다운받은 번역 앱을 열었어요.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제 새로운 취미가 됐어요.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접근법으로 성공을 이루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쉬운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며 방콕에서 한국의 영향력의 위협을 느꼈던 첫날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생각했어요. 해가 도쿄 하늘을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물들이며 저물고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이번 여정은 제가 일본 문화를 덜 사랑하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을 알게 해주면서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 여정이었어요. 앞으로의 문화 교류는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가 들리고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늘 저희 감동순간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